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X에 글을 올렸는데 서울 부동산 시장 갈아타기 한다. 이런 장세에 대한 기사 공유하면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 올린 시간이 새벽 1시예요. 연일 강경한 발언 쏟아내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건강을 좀 꼭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마 시장에서의 기대도 꽤 지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지 여론도 지금 상당히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가를 갖기 위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상 좌절시키고 있고 실제 다음 세대가 과연 그 집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평생을 일해도 집 한 채 못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제 올라가 있는 측면들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선거를 앞두고 무려 선거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 다주택 투기 세력들과의 어떤 전쟁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칙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연일 표명함으로 인해서 아 이번엔 또 바뀌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 심리 자체를 완전히 지금 묶어버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부동산 시장이 이제는 정부가 말한 원칙대로 가겠구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가 수익을 얻기에는 이제는 부동산 시장은 좀 끝난 거 아니냐. 주식 시장이나 이런 데로 정부가 역할을 해가지고 열리고 있는 상황이니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흐름으로 저는 완전히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굉장히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도 안 되고 다주택도 안 되고 그냥 정부에서 제공해 주는 임대주택이나 살면서 그거 기다리라는 건가요? 저는 부동산 시장 정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지금처럼 규제 일변도 또는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 잡겠다는 거 역사적으로 실패했던 겁니다. 이번에는 과거와 다를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와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있지 않은 한 부동산 시장 잡기가 어렵다고 보고 일단 이런 식으로 폭풍 트윗을 하고 폭풍 이제 SNS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15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후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트라우마에 따른 조바심인지 아니면 자신감인지 이거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나온 MBS 결과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 종료 조치 잘했다는 평가가 국민 10명 중 6명이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에 이게 폐지 찬반 묻는 질문에 응답자 61%가 잘한 조치다. 27%가 잘못한 조치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47,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44로 아주 팽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은 잘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지를 받고 있다는 뜻인데. 그렇죠. 유예와 관련된 건데 벌써 3번이나 유예가 됐고 이미 시장에 다 이 공지가 됐었던 상황이에요. 이미 지난해에 결정됐던 내용들이고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또 유예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앞으로 정부 정책을 믿거나 신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럼 정부가 정책을 아무리 만든다 하더라도 그게 사람들이 믿질 않는데 그거 내보면 뭐 할 겁니까? 또 냈다 하더라도 그것 나중에 유예하거나 또 지연시키거나 나중에는 시행령으로 또 바꿔가지고 다 다른 조치들을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만드니만 못하는 법을 계속 만들고 있는 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법의 신뢰, 정책의 신뢰를 주기 위한 행동, 대통령의 이 말을 그대로 행동으로 할 거다라고 하는 측면을 계속해서 부각하고 있는 거고 또 역대 대통령들과는 다르게 이재명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그래도 행동하고 그것을 책임져온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진짜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신뢰를 주고 저 정책도 일관되게 가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여론 지형도 아마 처음부터 6대4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단하고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지가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지금 47대 43 아주 팽팽하다 말씀 주셨는데 이것도 전 지형이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요 기세로 밀고 나가면 이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부 정책을 대통령이 끌고 나가는 거지만 그거를 이 지지해주는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면 훨씬 더 스무스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일단 그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그 높은 상황으로 유지되고 있고 더군다나 국회에서 절대 다수의 의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고 지금 집권 초반기고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이런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경 메시지로 연결되고 있다고 보는데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아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거 예상하고 하는 정책일 겁니다. 우리나라의 다주택자는 몇만 명이냐면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한 230만 명 되고 그러니까 3주택, 4주택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280만 명 정도 돼요. 나머지 490만 명은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1주택자거나 또는 무주택자거든요. 그럼 이분들에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그 원래 유예했던 것이고 그 유예 기간이 끝나면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당연히 이 정도의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그보다 좀 더 높게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급격한 정책 변화 또는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게 좀 그 속도 조절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 조금 더 높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민주당 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과정에 있어서 주류 의원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뭡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절차나 시기 또 시간 조절 이런 거 필요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저도 양주 그 소득세에 대해서 다주택자들 유예하는 거 그 원칙적으로 맞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게 급격하게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예 기간을 뒀던 거고 이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이번에도 유예될 거다라고 기대를 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4년이나 사실 3번 유예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전 충분히 줬다고 생각하고 이미 지난해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이것이 지켜질 거다라는 이 얘기는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나 이런 것들은 다주택자들이 그걸 준비를 안 했는데 우리에게 더 준비할 시간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5년째 또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통용될 수 없다고 보고 국민의힘에서 이것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지금 뭐 태릉이나 용산 아니면 뭐 과천 그러니까 이 공급안을 일단 정부가 대책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안을 주장하시면서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 그걸 또 비판해요. 거긴 안 된다. 이걸 왜 이렇게 하냐. 그리고 공공이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대장동에 대해서 민간업자들에게 왜 이렇게 몰아주냐면서 비판을 해놓고 태릉 거기에다가 지금 공공을 훨씬 더 많이 넣겠다고 하니까 아니 민간업자들한테 줘야지 왜 그걸 또 공공이 하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쏟아내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거냐. 그 망국적인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다. 이건 같이 손잡고 해야 되고 세금과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세운 원칙 그걸 그대로 그냥 적용하자. 그리고 이 부동산을 많이 들고 있을 수 있다면 들고 있어라. 대신 세금을 내라. 이 분명한 원칙인 거거든요. 그래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고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겁니다. 그 측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원칙을 가지고 이 사안도 좀 같이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문제를 굉장히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수와 다수의 문제로 몰고 가면 당연히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많기 때문에 다주택자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거예요. OX로 묻는 거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강하게 어필했던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이런 부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월 9일까지 팔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엄포에 기가 눌려서 나 팔아야겠다라고 하는 매물들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인기 주거 지역이라고 하고 있는 송파구나 강남에서도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소화되고 있는 거냐? 그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소화가 되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다
다 묶여 있거든요. 해당 지역. 그러면 세입자 문제, 대출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주택자가 퇴로를 마련하고 싶어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퇴로 다 막아놓고 무조건 5월 9일까지 팔라 이렇게 접근하니까 반발 나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 부동산 시장이 이런 그 혼란을 겪을수록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전세값 상승, 월세값 상승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당장 주택가격 뭐 일시적으로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올랐던 가격이 시차를 두고 월세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정부가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와중에 이제 보수 인사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SNS에 개인의 다주택 소유를 아예 금지하고 주택 소유 그냥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은 모두 법인만 소유하게 해서 임대업자로 전환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굉장히 초강경 입장을 내놨어요. 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말릴 힘도 없다. 마예이 하시라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홍 시장은 더 전향적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장동혁 대표의 말릴 힘도 없다. 한번 마의회의 하시라 이런 거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운 반어법이죠. 반어법이라고요. 꼭 뭐 된장인지 똥인지 먹어봐야 아느냐. 그러니까 그 상태로 가면 부동산 정책 실패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내용이 조금 구구절절해갖고 읽는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좀 그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충청도 특유의 어법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충청도 어법이다. 뭐 장동혁 대표가 충청 출신이고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이게 커피 너무 독하면 충청도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장희빈이 이거 먹고 죽었다잖아요. 좀 약하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집이 이거 원두값 아껴서 건물 세웠대. 이 충청도 어법인데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재밌게 본 밈이라 제가 소개를 네네네. 드립니다. 아마 장동혁 대표도 하고 싶은 말은 명확했던 거예요. 이렇게 일방적인 부동산 시장 정책도 호통치는 방식으로는 부동산 시장 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 실패가 뻔하다. 이 얘기를 했던 건데 약간 좀 해석의 여지를 둬갖고 아니, 저도 저는 좀 장동혁 당황스러웠습니다. 대표가 말릴 힘이 없다는 것은 일정 부분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고성국 씨도 못 막잖아요. 지금 전한길 씨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을 등에 업고 지금 진보 쪽으로 16세 투표권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진보적 아젠다를 던지면서 그들을 고성국이라는 아령을 줄줄이 달고서는 진보 쪽으로 넘어오려고 하는데 이게 확장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홍준표 시장이 저는 토론 주제를 아주 적절하게 던졌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 공감을 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다 사연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두 채를 가질 수도 있고 뭐 자녀가 혹은 노모를 모시기 위해 뭐 여러 가지 그 집안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정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 국가가 정해놓은 세금 원칙에 대해서는 예외를 만들지 말자. 가능하다면 이것을 지키도록 하고 그것이 정해진 룰에 따라서 사람들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께서 던지신 것은 다주택자를 아예 일괄적으로 막아버리자라고 하는 주장인데 극단적인 주장이긴 하나 지금처럼 한 사람이 수십 채 수백 채씩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로 이 여러 가지 뭐 이 일들을 벌이고 그다음에 집 가진 사람들의 눈물을 얘기하기 이전에 집을 가지고 싶은데 갖지 못할 운명에 처해 있는 다음 세대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먼저 눈물부터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뭐 혼란스러움이 많은 이 사안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망국적 이 부동산 세태에 대해서 돈이 이렇게까지 수조 원이 여기 묶여 있고 국가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경제적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그 돈들이 굉장히 활로를 못 찾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이 입장과 태도를 좀 견지해 주시면 어떨까. 홍준표 시장이 아주 좋은 지점을 국민의힘에 오히려 던져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장동혁 대표가 워낙 또 6채 소유하고 있다는 게 워낙 또 근데 알려져 있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의 6채도 지금 이동학 최고 사연이 얘기하신 있다고 것처럼 하는 거 사연이 아닙니까? 있다. 네. 뭐 그 고향에 노모가 살고 계신 것, 뭐 본인이 대전에서 생활했었을 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문제는 여하튼 부동산 편중에 따른 부의 양극화가 너무 심해진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규제 일변도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세제가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록세도 굉장히 비싸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유하면 보유세가 비싸고 나중에 팔려고 할 때 양도세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세제의
어떤 그 과중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이 부동산 정책을 짜놨는데 과연 뭐 이렇게 해서 다주택자 물량이 팔리고 실제 뭐 정부가 공급하려고 하는 3기 신도시 물량이 다 나와서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았을 때 그럼 그 세제 갖고 버틸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저는 근데 보유세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은 실효로 내는 게 0.35%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0.15%거든요. 그러니까 실효세율 자체가 굉장히 낮고 또 장기로 보유하면 그 특별 공제도 또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쿵 저러쿵 빼주기 때문에 실제로 보유세 높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정부에서도 보유세 카드도 저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지금은 정해놓은 원칙이니까 근데 보유세를 올릴 때 양도세 역시도 유지하거나 또 올릴 거냐 그러면 또 다른 문제에 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문제는 조금 뭐 낮춰주는 등의 어떤 이 뭔가 이 악으로 좀 잘 맞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 보유세 인상 있잖아요. 네. 저는 당장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 끝나면 8월 9월쯤에 보유세 인상 카드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보유세 인상 카드는 자신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절대 그 보유세 인상 같은 세금을 이용해서 부동산 시장 잡는 그런 과오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아마 그 대책 나올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이고 나오면 그때 또 이게 비판하시죠. 뭐냐면 자산 가격의 상승이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대해서 보유세를 이제 매기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10억에 산 아파트 값이 본인의 어떠한 노력 없이 30억이 됐다. 그런데 그거는 공시가율이라든가 세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올리기 때문에 30억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뭐 국민들로서도 가처분 소득 감소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죠. 지금 청와대 참모 중에 다주택자가 12명인데 5명이 집을 내놓기로 했다고 해요.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다주택 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고 거기다가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주택을 처분할 의향이 있냐 처분 계획까지 다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격적인 내부 단속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솔선수범적 차원에서 국민들께 어떻게 보여질 거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께서도 한간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통령이 쫓아다니면서 당신 파세요. 무슨 겁박하고 압박해가지고 팔면 그게 정책의 효과가 아니라 그냥 강압의 효과인 거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팔지 말라고 해도 본인이 생각해서 아 이거는 파는 게 이득이겠다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팔 수밖에 없는 정책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수단이 오히려 시장의 신뢰를 가져오고 그걸 토대로 해서 사람들이 균등하게 서로에게 동등한 기회가 이제 돌아갈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이 만들어져야만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믿고 그것이 목표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방향에서 좀 가고 있다 보고 청와대 참모들이건 아무리 고위공직자건 간에 본인이 그냥 판단하시면 돼요. 두 채를 갖든 세 채를 갖든 그냥 주어져 있는 세금 내시겠다고 생각하면 가지고 계셔도 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내걸고 있는 정책의 그 설득력을 가지려면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뭐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본인들이 내걸고 있는 정책 목표가 있으니까 같은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런 정도의 희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이 과정에서 꼭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실제로 다주택자들을 보니까 국회의원들 전수조사를 해보면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의 다주택자가 더 많더라 이런 얘기를 꼭 민주당이 하더라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다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민주당처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는 않는데 그걸 똑같은 잣대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자꾸만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일종의 물타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는 청와대에서 주요 10개 그룹 대표들을 만나서 이제 자리를 함께 했는데 잠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과 LG 구광모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청와대에 모였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어떤 아이템에 어떤 국가가 어떤 시기에 좋겠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시면 저희가 순방 일정에 고려하고 또 순방 행사 내용도 그 중심으로 좀 재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숨통을 틔고 회복해 가는데 이 성장의 과실들 이게 좀 더 넓게 퍼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앞부분에 이제 정의선 회장이 자리를 이렇게 앉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다른 분들이 이거 대통령 자리다 이러니까 옆으로 황급히 옮겨 앉으면서 어디선가 이제 야망이 있으시네요. 이런 농담이 주고받아서 빵 터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 대통령이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에 지원하는 제도를 법제화하려 한다. 기업에서 보조를 좀 맞춰달라고 당부를 했고 재계에서는 청년 신입 채용 5만여 명 신규 채용과 이제 지역 투자 계획을 내놨더라고요. 이제 결국은 이 집값 문제 그리고 이게 결국 이제 지역 균형 개발 이런 것과 연관이 돼서 같이 이제 좀 아울러서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다 종합적 그림 하에서 이것이 치러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고 사실은 지방 시대 이거 위원회 만든 거는 윤석열 정권 때잖아요. 사실 이건 그냥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땐 국민의힘에서 별로 비판이 안 나올 것 같고 재계 총수들과 함께 기업의 이제 흐름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서울보다는 지방으로 훨씬 더 이 기업들이 투자하고 또 거기에서 뭔가 기업 행위를 해나가면 훨씬 더 많은 지원책을 주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분명하게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계에서도 화답을 한 게 한경총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270조 원 정도를 지방에다가 앞으로 이제 향후 5년 안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화답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서로 윈윈의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고 대통령께서도 지금 재계들 오시니까 해외 순방할 때나 이런데 해외에도 적극적으로 기회를 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윈윈인 거예요. 국가적인 역량도 키우면서 해외에다가도 계속해서 판로를 개척해 나가는데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저는 이 국민들을 위해서 또는 지방까지 서울만 계속해서 발전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지방까지 균등하게 함께 또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모색하는 그 자리에 함께 힘을 합친다는 것은 국민들한테도 매우 좋은 신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지 8개월 됐는데 이렇게 10대 재벌 총수들을 한 자리에 모은 게 12번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8개월 동안에 12번의 이렇게 그 재계 총수들을 소집해 갖고 마치 기강 잡는 것처럼 전 그거 인상적으로 봤어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사실 해외 출장 일정이 있는데 그 얘기 했잖아요. 해외 출장 취소하고 오셨다고 하니까 당연히 와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대통령의 끝발이 세긴 세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한 사람당 오면은 다 5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요. 5분. 이렇게 그 글로벌 기업들 총수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자주 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워낙 떡볶이 먹으러 다니고 이제 폭탄주 돌리고 이게 워낙 알려져서 그러니까 이것도 기강 잡기 하니까 지금 막 댓글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그랬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모아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죠. 왜냐하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게 뭐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이고 또 하나는 그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재계에서 여러 가지 그 기업 관련 수건 사업들 그런 그 법안 처리라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랑봉투법 이런 것들 현장에 지금 적용하려면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 이거 유예기간이라든가 완화 법안 얘기하고 있고 상법 개정안도 주식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한 후에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이 얘기돼야지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강요하고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런 부작용들이 쌓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작용이 나타났다면 재계 총수들이 다 보이콧했을 거예요. 여기 안 왔을 겁니다. 보이콧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오르고 실제 기업의 어떤 활력이 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
지금 몇만 전자인지 모르겠는데 훨씬 더 천조 지금 돌파해서, 엄청나게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의 가치도 굉장히 올라가고 실제로 해외 판로도 굉장히 많이 개척이 되고 실제 국내에 이제 이 뭐 애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애국적 차원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 보장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도 흔쾌히 지금 나설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 정부하고 기업하고 편먹고 지금 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로 해서 경제인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땐 과거의 이야기인 것 같고 어느새 정부가 이 기업의 행동들을 도와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가 국민들이 좀 잘 먹게 잘 살게 하자라고 하는 틀거리는 지금 이미 변화된 시대의 어떤 흐름인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뭐 일이 있으면 이렇게 자주 만나서 논의하고 필요한 거 서로 얘기하고 말씀하신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차제에 뭐 다른 문제점들이 나타난다면 그런 것들도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15만 8,600원 아이고, 지금 예. 현재 네. 많은 분들이 16만 전자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지금 현재 주가 말씀드리면서 이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서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1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받았는데요. 법원이 2013년 사업자 선정 이후에 발생한 배당 이익이 이게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X에 되지도 않은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력을 위례 신도시 얘기해서 웃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도하게 검찰이 이재명 당시 시장이 웃 어르신이다라고 하는 걸로 웃 어르신이 뒤에서 뭔가 다 조율하고 있다, 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이걸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녹취를 다 들어보게 되면 누가 봐도 전후의 맥락을 다 따져봐도 웃 어르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거지로 검찰에서 그렇게 이제 만들었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어거지 기소까지 이제 한 사건이라고 보는데 저는 대장동 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사실은 정치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정치에서 승부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법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정치인의 어떤 이 정치 역정을 다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만약에 이제 대장동이나 이런 것들을 비리에 대해서는 엄단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 민간업자에게 모든 걸 다 몰아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모든 행정행위가 다 문제라고 본다면 지금 230개가 넘는 지방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인허가권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오히려 사법이 행정을 옥죄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예요. 당장 서울에서 종묘 개발한다고 하는 오세훈 시장 지금 민간에다가 이거를 종묘 개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민간업자에게 몰아줍니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데 민간업자가 아니면 거기 개발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건을 가지고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어거지로 상대방의 어떤 이 정치인을 그냥 이 사법의 올가미를 덮어 씌우려다가 보니까 초과 삼간을 다 태우는 그런 공격이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 검찰이 이 항소 포기한 건 너무 잘한 일이라고 보고 이렇게 부당한 기소는 당연히 앞으로도 없어야 될 것이고 그 부당한 기소에 의해서 본인들이 패배했으니까 자존심 세우려고 또다시 항소하고 국가 자원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고분고분해지고 정말 그 1심 판결 하나에 순응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지도 않은 사건으로 본인을 엮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은 사건으로 본인 엮었다고 판단하신다면 지금 중지되어 있는 재판 빨리 재개하라고 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되지도 않은 사건으로 엮었다라고 한다면 재판 재개 통해 갖고 다 무죄 받으면 본인 정당성 더 확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 못 하잖아요.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얘기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건들 모두를 다 정치적 사안으로 본인에 대해서 무고하게 기소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사안이고요. 저는 이번 항소폭이 우려했던 일들이 자꾸만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집권한 이후에 나오는 재판 또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과 관련해서는 물론 사법부 판단을 제가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정 정도 정권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서훈 전 국정원장 사건 이런 것들이
과연 윤석열 정권이 연장된 선상에서 판결이 나왔을 때도 이렇게 다 무죄 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1심 판결은 비록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2심, 3심을 통해서 다퉈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소조차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존재 이유를 포기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엔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로 가는 빌드업 과정이 아닌가. 결국에는 본인 그 재판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이렇게 무딘 칼날을 들이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